저는 올해 62살, 이름은 한승호입니다. 서울 성북동 언덕 위 제 이름을 딴 저택에서 지냅니다. 큰 길에서 보이는 건 석축과 담쟁이뿐이지만 문을 지나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마당 한가운데 50년은 좋게 됐을 비처럼 푸른 소나무가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소나무는 먼 바다에서 온 사람처럼 낮게 길게 숨을 내쉽니다. 창문을 열면 북악산 능선이 반쯤 들어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몇 해 전 패러글라이딩, 그러니까 제 젊은 날의 마지막 객기를 증명해 보겠다는 허세가 사고가 되어 목 아래 신경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손가락은 있지만 제 의지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리도 글씨도 심지어 재채기도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벌이라 했고 누군가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바람은 지나가도 소나무는 남아 있습니다. 저는 남은 쪽입니다. 성북동의 겨울은 골목마다 그림자가 깊습니다. 그림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봄이면 그림자에도 꽃가루가 내려앉습니다. 늦봄의 오후 창가에 앉아 있으면 공기가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공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창틀이라는 경기 앞에 멈춰서서 창밖의 세상을 구경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은 몇 가지 말로 평생을 버팁니다. 저는 한때 확장이라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시장의 확장, 영역의 확장, 삶의 확장. 그러나 몸이 멈춘 뒤로 제게 남은 확장은 집안의 소리들 뿐이었습니다. 계단의 삐거덕, 멀리서 들려오는 성북로의 버스 브레이크 소리, 온천장 쪽에서 풍겨오는 국물 냄새, 2층 복도마다 박힌 센서 등이 딸깍하고 켜지는 소리, 그리고 새벽마다 주방에서 김 실장이 내는 도자기 잔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들을 저는 오래 듣습니다. 듣는 동안 저는 살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회장님이라 부릅니다. 저는 이제 그 호칭이 마치 무겁고 빈 술병 같은 느낌이 듭니다. 흔들면 소리가 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한쪽 끝에서 서서히 빛이 꺼지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를 본 사람입니다. 그 불씨는 이상하게도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박준태입니다. 48. 키는 크지 않지만 어깨가 곧게 펴졌고 말끝이 어딘가 투박합니다. 세련됨과는 거리가 있지만 세련됨보다 오래가는 종류의 정직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제 삶이 더 나빠질 수는 있어도 더 좋아질 일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믿음은 종종 틀립니다. 그가 현관문을 밀고 들어오던 그날, 소나무는 갑자기 바다 냄새를 뿜어냈고 집안 공기의 무게가 반 톤쯤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성북동에 비가 잠깐 내리고 햇빛이 비를 곧장 말려버리던 날, 복도 끝 유리문에 물방울이 비스듬히 흘러내리고 마당의 자갈은 젖은 밥알처럼 서로 붙어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가 제 세계의 공기를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 같은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사람의 예감이 늘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날의 예감만큼은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 제가 고개를 세울 수 없게 된 그날의 하늘부터 시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던 단어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성취, 통제, 체력, 속도. 그리고 마침내 혼자라는 단어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오늘 아침 김 실장이 제 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면접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목이 굳어 있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끄덕임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이죠? 이력서는 좀 독특합니다. 병원 경력은 없는데 이전에 현장 경력을 오래 하셨답니다. 배관, 전기, 도장 보수, 이사, 운전 이것저것. 그럼 왜 간병을 하겠다고 하죠? 살아야 해서요, 라고 했답니다. 저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살아야 해서.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을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밖은 봄과 여름 사이의 아침빛입니다. 창가에 비친 은빛 먼지가 아주 천천히 떠다닙니다. 저는 숨을 들이켜 그 먼지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먼지는 언제나 제 쪽으로 더 천천히 옵니다. 느린 것들이 제 편입니다. 느림은 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줍니다. 빨리 움직이는 것들은 늘 제 곁을 스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면접 시간은 10시. 9시 55분, 집 앞 언덕길에서 엔진 소리가 올라옵니다. 김 실장이 커튼을 살짝 걷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시네요. 차가 없습니까? 네, 가진 건 드라이버 세트와 운동화뿐이라 하시던데요. 정직하군요. 어느 쪽으로요? 가난한 쪽으로요. 현관문이 열리고 소나무의 향이 복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약간의 고무 냄새, 오래된 운동화 밑창에서 나는 냄새 같은 것. 저는 그 냄새가 싫지 않습니다. 새로 칠한 방의 페인트 냄새보다 이런 냄새가 낫습니다. 사람 냄새는 오래 가니까요. 그가 들어옵니다. 청색 작업복과 검은 야구모자, 손등에 옅은 상처들, 왼쪽 어깨 위에 매달린 낡은 가방. 그의 눈은 놀랍게 밝습니다. 어둠을 오래 본 사람의 눈이 밝은 것처럼. 안녕하십니까? 박준태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런데 제 앞에서는 모자를 벗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는 곧장 모자를 벗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버릇이 남아서요. 현장에서는 모자를 벗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현장이 아닙니다. 오늘부턴 현장이 되겠죠? 저한텐 모든 일터입니다. 그는 정중하지도 무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 저는 그 어중간한 태도를 오랜만에 상쾌하다고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면접자들은 과잉의 공손함으로 저를 땀나게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간병 경험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대신 들어올릴 줄은 압니다. 저는 들어올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려놓는 것도 잘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언제나 제가 예상하는 정답에서 반걸음 비켜납니다. 저는 그 반걸음을 흥미롭게 느꼈습니다. 김 실장이 끼어들 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신원조회는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깨끗하진 않죠? 뭐,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과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싸움 한 번, 비포증으로 엮인 일 한 번. 누가 들으면 무섭다 하겠지만 저는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사람을 마주 볼 줄 아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면접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일합시다. 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늘이요? 오늘이 아니면 내일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장실부터 같이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가 같이라는 말을 쓸 줄 아는 사람이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간병인들 대부분은 저를 앞세우거나 자신을 앞세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혹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는 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저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고 그의 다리는 움직이는데. 그러나 그날 이후 우리는 정말로 같이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첫날의 화장실은 작은 전투였습니다. 회장님, 옮깁니다. 하나, 둘. 그가 제 몸을 들어올릴 때 저는 근육이 기억하던 모든 지시들을 잊었습니다. 몸은 들렸고 바람은 멈췄고 순간 시간이 길게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제 몸을 세게 붙잡지 않았습니다. 과잉 친절은 때로 폭력입니다. 그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비대 버튼을 눌렀는데 수압이 성북천 본물처럼 솟구쳤습니다. 저는 얼굴로, 등으로, 존엄으로 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는 잠깐 얼어붙더니 곧장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야, 이 집 물살이 장난 아니네요. 저는 난생 처음 그 상황에서 웃음이 났습니다. 아주 오래도록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존엄은 물에 젖지 않습니다. 젖는 것은 체면뿐입니다. 저는 그날 체면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숨이 좀 더 깊게 들어왔습니다. 점심은 간단한 미음과 된장국이었습니다. 그는 된장국을 맛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거 집에서 직접 수신장 냄새네요. 아내가 있을 때 담가둔 겁니다. 그럼 아끼지 말고 드셔야 합니다. 아끼다간 장도 사람도 삐집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쳤습니다. 저는 아껴둔 것들이 많았습니다. 말, 웃음, 분노, 눈물. 아낀다고 해서 시간이 이자를 쳐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보면 그냥 굳어 있습니다. 오후 그는 차고로 내려가 저와 함께 개조된 차량을 살폈습니다. 저는 밖에 나간 지 꽤나 오래됐습니다. 바퀴 잠금 풀고 슬로프 각도 조절하고 회장님, 저녁에 북악 스카이웨이 한 바퀴 도실래요? 오늘은 힘들 것 같네요. 힘든 건 늘 그렇습니다. 안 가면 더 힘듭니다. 그의 억지 논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이 말렸습니다. 첫날부터 무리하시면. 그는 빙긋 웃었습니다. 첫날이니까요. 저녁 7시 하늘은 라일락색에서 점점 먹물색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벨트를 맸고 그는 백미러를 고쳐 달고 도로로 나갔습니다. 북악 스카이웨이 구비마다 어둠과 가로등이 교차했습니다. 창문을 아주 조금 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한꺼번에 떠올렸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흙냄새, 소나무 수액 냄새, 멀리 어디선가 구운 고기 냄새. 서울의 밤은 여전히 냄새가 많습니다. 전망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립니다. 제가요? 같이요? 그는 슬로프를 내리고 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바퀴가 바닥의 자갈을 밟을 때마다 작은 진동이 손잡이를 통해 그의 손목으로 그리고 제 척추로 전해졌습니다. 멀리 도심의 불빛이 바다처럼 펼쳐졌습니다.
저는 불빛을 보고도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제 바다는 이제 빛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있을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7080 음악 방송이 흘렀습니다. DJ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듣기 좋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라디오는 손이 없어진 사람도 들을 수 있습니다. 눈이 없어도 들을 수 있고요. 당신은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그게 돈이 되는 말입니다. 다시 웃음이 났습니다. 웃는 동안 저는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그는 제 손을 보았습니다. 회장님, 손가락 관절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싫으시면 말하십시오. 싫지 않습니다. 그는 제 손가락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펴고 말았습니다. 뼈가 오래 닫혀있던 창처럼 삐걱거렸습니다. 창문은 가끔 열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곰팡 납니다. 그는 창문을 이야기했고 저는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마음도 가끔 열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그날 밤 저는 좀 더 깊이 잤습니다. 꿈에서 저는 달렸습니다. 성북동 골목길을 달려내려가 성북천 다리 아래까지 갔습니다. 다리 밑에 어둠이 발목을 붙잡을 듯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깨어나서는 알았습니다. 달린 것은 제가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래도 좋았습니다. 시간이 제 곁을 한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틀째 아침 평창동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은 방향을 바꾸면 냄새도 바뀝니다. 이날의 바람은 비를 약속하는 냄새였습니다. 저는 창밖에 매화 잎이 한 장, 두 장 돌아서 떨어지는 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들어와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오늘은 조금 시끄럽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보일러가 삐걱거립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요? 기사 부르지 않고? 제가 보면 지금 바로 됩니다. 그는 보일러실로 들어갔고 저는 복도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된 집은 사람의 움직임을 공기로 전합니다. 잠시 후 쇠가 서로 스치는 소리, 망치로 무언가를 콕콕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이상하게도 콧노래가 들렸습니다. 현장이라는 건 그런 곳이었겠지요. 사람과 쇠와 흙과 땀이 만나는 곳. 그는 그곳에서 오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릇을 그대로 들고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버릇이 싫지 않았습니다. 보일러는 그날 오후에 멀쩡해졌습니다. 김 실장이 놀랐습니다. 진짜 되네.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되는 건 됩니다. 안 되는 건 시간을 주면 되게 됩니다. 그 말투는 자신감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처럼 들렸습니다. 문제를 보면 손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말이 뒤따르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한동안 가까이 두지 못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문제를 보면 회의를 소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회의는 많았지만 손은 적었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이제 몸으로 압니다. 몸은 거짓말을 모릅니다.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배뇨가 더 잦아집니다. 몸은 날씨에 민감합니다. 작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실수가 그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제 탓도 있고 회장님 탓도 있습니다. 같이 탓합시다.
저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회장님 탓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제게 처음으로 동등을 제안한 것임을. 저는 늘 위아래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좌우의 세계로 저를 옮겨놓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작은 사건이지만 우리 사이에 길게 남을 종류의 사건이었습니다. 밤 10시 누군가 담장 밖에서 기척을 냈습니다. 김 실장은 출장 중이었고 경비는 교대 시간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는 현관 센서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2명입니다. 담을 넘어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찰을 부르지요.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뒤뜰로 가겠습니다. 그는 후문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CCTV 화면을 보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마당, 소나무 그림자 아래 2명의 그림자가 얼쩡거리다가 드디어 발을 들였습니다. 그는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형님들, 길 잃으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뭐야 이 사람. 그들 중 한 명이 욕을 내뱉고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그는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댁입니다. 회장님은 잠들어 계십니다. 조용히 나가시죠. 비켜. 비는 제가 맞을 테니 형님들은 비 안 맞는 쪽으로 가시죠. 그는 비를 맞아 젖은 개처럼 서 있었고 이상하게도 그 자세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대의 어깨에 우산 대신 자신의 몸을 살짝 얹는 식으로 길을 틀어주었고 두 사람은 어색한 욕을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경위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는 비 냄새가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젖은 옷을 짜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비하고 이야기 좀 했습니다. 그는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황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일을 했습니다. 간밤의 비처럼. 그날 이후 저는 그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제게 친절하지만 동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친절과 동정은 한 끗 차이이고 사람들은 종종 그 차이를 모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제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환자가 아니라. 어느 날 그는 제 방 창턱에 작은 라디오를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라디오는 늘 적당한 목소리로 사람을 위로합니다. 누가 위로받고 싶은지 묻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더 공평합니다. 묻지 않고 나눠줍니다. 밤마다 우리는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청취자들의 사연이 흘렀습니다. 어떤 이는 직장을 잃었고, 어떤 이는 사랑을 잃었고, 또 어떤 이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연들 가운데 제게 유난히 박히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주면 정말로 괜찮아질까요? 그 질문은 오래 제 안에 남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줘도 괜찮아지지 않는 밤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묻는 사람이 있다는 것, 묻는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두 가지는 삶을 버티게 해줍니다. 그는 또 하나의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스트레칭입니다. 어둠이 조금 옅어지는 시각, 그는 제 방에 들어와 말합니다. 손부터 합니다. 하나, 둘, 셋. 아침마다 하려는 겁니까? 예. 매일 아침의 시작은 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하필 손입니까? 사람은 손으로 사람을 만집니다. 마음이 닿기 전에 손이 먼저 닿습니다. 그의 말은 간단하지만 오래 갑니다.
저는 그에게 손을 맡겼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어둠 속에서 하나씩 깨어났습니다. 저는 깨어나는 중이었습니다. 하루는 그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물건들 정리하다가 찾았습니다. 창고 구석에서요. 열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열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전 제 아내가 남긴 편지 묶음과 우리 딸이 그린 어린 날의 그림들, 그리고 제 이름이 음각된 낡은 만년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년필은 제 손에서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만년필을 제 손가락 사이에 끼웠습니다. 손이 펜을 잡고 있는 모습을 사진 찍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자신이 뭘 잡고 있는지 잊지 않도록 가끔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날 찍힌 사진에서 제 손은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쥔 것은 펜이 아니라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그는 저를 성북동 골목 벼룩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회장님을 볼 사람도 많고 안 볼 사람도 많습니다. 그의 말은 늘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심이었습니다. 바퀴는 울퉁불퉁한 도로에서 자주 턱을 만났고 사람들은 놀라거나 미안해하거나 혹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한 노부부가 김치를 팔고 있었고 초등학생이 그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휠체어 앞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그림 사세요. 북악산이에요. 그는 먼저 지갑을 열려다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회장님, 사시겠습니까? 사겠습니다. 아이는 웃었습니다. 그림에는 초록이 너무 많았고 산의 윤곽은 기울어져 있었지만 좋았습니다. 그림을 들고 오는 길, 비가 그쳤습니다. 저는 그림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바람을 무릎으로 느꼈습니다. 바람은 무릎을 지나 가슴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뭔가를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은 때론 아직 자신이 가진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사고 뒤로는 가진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을. 웃음, 손을 맡길 사람이 있다는 사실, 라디오의 밤, 비냄새, 그리고 어딘가 어색하고 투박하지만 끝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한 남자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제 하루를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변화는 늘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저의 변화는 집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김 실장은 바뀐 동선과 계획에 어지러워했고 비서는 일과표가 뒤집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재단 이사들은 제가 외부 일정을 줄이는 대신 낯선 외출을 늘린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회장님, 안전 문제도 있고요. 안전은 중요하지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그 옆에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안전만 중요하면 사람은 숨이 막힙니다. 그가 말한 후에야 제가 할 말을 찾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숨을 쉬고 싶습니다. 그날 밤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작은 불이었습니다. 주방의 토스터가 오작동하면서 검은 연기가 후하고 치솟았습니다.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연기는 좀 더 짙었습니다. 비상벨이 울렸고 그는 뛰었습니다. 물을 끄고 전원을 내리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연기가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놀랍게도 두려움 대신 흥분을 느꼈습니다.
살아있는 집은 이런 소동을 가집니다. 완벽한 집은 죽은 집입니다. 연기가 빠져나가고 나서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 토스트는 제가 굽겠습니다. 타버린 삶은 몸에 나쁩니다. 오늘 탄 것은 인생이 아니라 빵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는 밤마다 제 침대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야기했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태 씨는 왜 이 일을 합니까? 살아야 해서 말고요. 잠시 침묵 후 그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제 앞에서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날 이후 손을 놀리지 않으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의 말은 복잡하지 않았지만 그 말 뒤에는 깊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예의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어두운 방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 방의 문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열어볼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있을 때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함께 첫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행이라 해도 멀리 가진 못합니다. 저는 긴 시간 앉아 있으면 호흡이 불편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멀리 가는 대신 깊이 갑시다. 어디로 갈까요? 회장님이 가던 곳으로. 못 가게 된 뒤 가장 많이 떠올린 곳으로. 잠시 생각하다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춘천. 호수 근처 길. 좋습니다. 호수는 사람 말을 잘 들어줍니다. 우리가 가서 말 좀 하다 오죠. 그 여행은 우리의 전환점이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과거를 마주하고 현재를 확인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미래를 상의합니다. 저는 그 여행에서 처음으로 제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전화. 그는 제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호수의 바람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바람은 늘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을 대신 말해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걷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걷지 않지만 그는 함께 걷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법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소나무는 다시 바람을 내쉬고 라디오는 낮은 목소리로 사연을 읽고 제 손가락은 아주 조금 더 펴집니다. 저는 매일 아주 조금씩 나아집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춘천으로 가는 길은 늘 제게 과거를 불러옵니다. 운전은 준태가 했습니다. 차창에 스치는 봄비가 와이퍼를 따라 얇은 네모로 갈라지고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창을 아주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비의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흙과 쇠와 풀의 냄새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젖을 때 나는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호수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 잔잔해졌습니다. 잔잔한 비는 사람의 말을 덜 방해합니다. 우리는 호숫가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슬로프는 다소 급했습니다. 바퀴가 젖은 나무 판자를 지나갈 때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준태는 제 뒤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밀었습니다. 천천히 갑시다. 오늘은 멀리보다 오래가 목표입니다. 오래? 좋네요. 호수 가운데 작은 분수가 솟았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호수 표면의 물결이 저를 오래 보았습니다. 저는 그 물결 속에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사고 전에 저는 속도를 좋아했습니다. 빠른 결정을 빠르게 실천하는 사람.
지금의 저는 물결처럼 느립니다. 그러나 느림 속에도 길이 있습니다. 물결은 멈추지 않습니다. 산책로를 반쯤 돌았을 때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쪽 바퀴가 무언가에 살짝 걸렸고 비에 젖은 나무가 미끄러웠습니다. 저는 앞으로 쏟아지듯 고꾸라졌습니다. 의자가 툭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짧았지만 제게는 길었습니다. 오래 이어진 듯한 침묵 끝에 갑자기 호수의 냄새가 코끝에 꽂혔습니다. 땅과 아주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누군가는 놀랐고, 누군가는 미안해했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스마트폰을 보았고, 그 다음으로 준태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제 어깨 뒤로 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천천히 같이 일어납니다. 하나, 둘. 그는 제 머리를 먼저 고정했고 허리와 골반을 차례로 세웠습니다. 그의 손은 불암보다 단단했습니다. 손이 단단하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은 한 걸음 물러났고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비가 갑자기 그쳤습니다. 세상이 제게 조금 미안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겁나셨죠? 겁이요? 잠깐요. 오래전에도 비슷하게 넘어졌는데 그때는 부끄러웠습니다. 오늘은 그냥 비 냄새가 났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비 냄새면 괜찮습니다. 부끄러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처 정자에 들어가 쉬는데 기타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색 비옷을 걸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타는 오래 쓴 듯했지만 음색이 맑았습니다. 노인은 우리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어 인사했습니다. 비가 그치면 이 호수는 더 깊어 보입니다. 노인의 말투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어 보이는 것이 실제로도 깊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이 웃었습니다. 호수는 늘 깊지요. 얕은 건 사람 눈입니다. 노인은 기타를 다시 잡고 오래된 곡을 연주했습니다. 가사를 일부 잊은 듯 중간중간 멜로디만 흘렀습니다. 그 공백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늘 조금씩 비어 있으니까요. 노인이 곡을 멈추고 제게 물었습니다. 젊을 때 무엇을 가장 잘하셨습니까? 결정하는 일, 그리고 있는 일? 있는 일까지요? 그렇습니다. 잊어야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입니다. 잊지 않아야 앞으로 갑니다. 노인은 그 말에 길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배움을 하셨군요. 잠시 후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피크를 꺼내 제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으로 못 잡으시면 마음으로 잡으십시오. 가끔 마음이 손보다 오래 갑니다. 저는 피크의 모서리를 친숙하게 느꼈습니다. 젊을 때 대학 동아리에서 기타를 조금 쳤습니다. 잊은 줄 알았던 감각이 무릎 위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준태가 제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호수가 선물을 줬네요. 네, 떨어졌다가 얻었습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숫자 버튼을 저 대신 누르는 손은 준태의 손이었습니다. 연결합니다. 호수 건너편에서 바람이 일어나 자작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전화는 신호음만 울렸고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화 기록에 부재 중이라는 말이 뜨는 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제게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또 걸면 됩니다. 준태가 말했습니다. 다음이 있을까요?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질녘 호수의 색이 잉크처럼 짙어졌습니다. 우리는 돌아오는 길에 우동집에 들렀습니다. 따끈한 김이 얼굴을 감싸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소한 것들이 큰 위로가 되는 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동 한 젓가락, 젖은 운동화의 습기, 계산대 옆에서 졸고 있는 검은 고양이. 고양이는 걱정이 없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있겠죠? 밥 걱정, 비 걱정, 사람 걱정. 그래도 지금은 졸고 있으니까 걱정은 잠깐 미뤄둔 것 같습니다. 저는 웃었고 그 웃음 사이로 국물 냄새가 깊게 들어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라디오 DJ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괜찮으셨나요?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괜찮았습니다. 춘천에서 돌아온 며칠 뒤 재단 이사회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설립한 장학재단은 제 이름과 함께 불려왔습니다. 저의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명분으로 세워진 곳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 없는 곳에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풀리는 무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회의실로 들어가자 이사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넓은 테이블 위에 늘어선 서류와 노트북, 물병과 펜들. 전에는 그 풍경이 익숙했지만 지금은 낯설게 보였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모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한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최근 언론에 불필요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간병인을 새로 채용하셨다고 들었는데 경력이 불분명하고 과거 전과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사도 거들었습니다. 재단의 이미지가 흔들리면 장학금 지원이나 외부 기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장님 개인의 선택이 공적인 활동에 영향을 준다면 저희도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숨을 고르고 낮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미지는 물 위에 떠 있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가 아무리 반듯해도 물이 탁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물부터 생각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몇몇 이사는 시선을 피했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긴장 속에서 또 다른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신 건 아닌지요? 저는 곧장 대답했습니다. 흐려진 건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일 겁니다. 그는 저를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합니다. 저는 이제야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테이블 위에 무거운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몇몇은 한숨을 내쉬었고 어떤 이는 자리에서 몸을 뒤틀며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싸늘하게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언론사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의도는 뻔했습니다. 회장님, 새 간병인의 전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혹시 채용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고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사건에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이니까요. 기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 말씀 그대로 보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저는 그러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에는 굵은 제목이 걸렸습니다. 성북동 회장, 전과자 간병인 고용 논란. 기사 아래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곁에 두냐는 비난과 그래도 용기 있는 선택이다라는 응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글보다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건 논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누군가를 비난할 단어를 필요로 합니다. 저녁 무렵 비서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간병인을 교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언론은 오래 기억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론은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가 나를 사람으로 대했던 순간들을. 그 말을 듣고 있던 준태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회장님께 불편을 드리는 건 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떠나면 나는 다시 환자가 됩니다. 사람에서 환자로 돌아가는 건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 11시 무렵 제 호흡이 갑자기 가빠졌습니다. 가슴을 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 숨이 목에 걸려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듯한 답답함. 응급 버튼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던 순간 방문이 열리며 준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곧장 제 옆으로 다가와 제 눈높이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회장님, 저를 보십시오. 눈을 제 눈에 두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그는 제 가슴을 손바닥으로 받치며 리듬을 만들어 갔습니다. 들숨, 멈춤, 날숨. 그의 호흡이 제 호흡과 겹쳐졌습니다. 얕고 거친 숨이 조금씩 길어지고 폐에 깊숙이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이 되살아났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천천히. 회장님은 숨을 잘 쉬고 계십니다. 제가 같이 있습니다. 저는 그의 손길과 숨소리를 느끼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몇 분이었는지 모를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제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긴장이 남아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서 같이 숨을 쉬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새벽녘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잠든 준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빛에 그늘이 섞인 얼굴, 거칠지만 정직한 주름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살리고 있다. 단순히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전체를 살리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재단 이사들에게 짧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저를 동정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는 저를 환자로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선택이 재단의 선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인간이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편지는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몇몇 이사는 전화를 걸어왔고 몇몇은 침묵했고 또 다른 몇몇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변화는 늘 무언가를 잃게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그날 밤 라디오를 켰습니다. DJ가 잔잔한 목소리로 사연을 읽었습니다. 오늘 누군가와 함께 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은 우연히도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대신 읽어낸 듯한 사연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숨을 쉰다는 건 단순히 살아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같이 숨을 쉰다면 그것은 비로소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춘천 여행 이후 며칠이 지났을 때 제 휴대전화 화면에 낯익은 번호가 떴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그러나
동시에 두려웠던 번호. 제 딸의 번호였습니다. 벨소리가 울릴 때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앳된 소리가 아니라 세월을 지나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그날 전화를 못 받아서 죄송해요.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지난 세월의 거리와 미안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도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뵈러 가도 될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와라. 우리 집에 오면 라디오가 반가워할 거다. 토요일 오후 딸이 성북동 언덕길을 걸어 올라왔습니다. 현관 앞 소나무는 여전히 든든히 서 있었고 봄과 여름의 경계에 선 바람이 잎사귀를 흔들었습니다. 딸은 문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학교 앞에서 가방을 메고 뛰어오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빠,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인지 눈물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습니다. 라디오 덕일 거다. 라디오가 얼굴 근육을 풀어준다더라. 딸이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은 긴장된 공기를 녹였습니다. 우리는 거실 창가에 앉아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가벼운 말들이 오갔지만 곧 지난 세월의 공백이 대화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각자 견뎌야 했던 슬픔, 말하지 못해 더 커져버린 오해들, 서로를 보호하려다 오히려 멀어져 버린 거리. 딸은 눈을 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아빠가 저를 원망하실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더 멀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미안했다.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들을 내게 남겨두었으니. 그때 준태는 멀찍이 떨어져 주방에서 차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존재만으로도 든든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도 비켜 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딸에게 창고에서 발견한 상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딸은 상자를 열고 오래된 그림과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종이에는 시간이 만든 얼룩이 묻어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글씨네요. 그녀는 한 장 한 장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따뜻한 문장들, 남편과 딸을 향한 사랑과 응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은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시간이 지나야 읽힙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 듯 마음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준태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고백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창가 너머로 별빛이 소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하던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제 앞에서 사람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손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손이 누군가를 다시 놓칠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곁에서 일하면서 다시 잡고 싶어졌습니다. 손이 사람을 해칠 수도 있지만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살리는 쪽을 택하고 싶습니다. 그 선택을 매일 하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삶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내 곁에 있어 다행이네. 자네의 손이 나를 살리고 있어. 다음 날 우리는 작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딸과 제가 함께한 자리에서 준태는 창고에서 나온 낡은 만년필을 제 손가락 사이에 끼워 주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종이 위에 닿는 순간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쓰고 싶은 말을 해보십시오. 준태가 속삭였습니다. 딸이 종이를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입으로 단어를 불러주었습니다. 사랑한다. 만년필은 삐뚤빼뚤한 선을 남겼습니다. 글씨는 불안정했고 간격은 제멋대로였지만 분명히 단어가 완성되었습니다. 딸은 글씨를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정말 예쁘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몸의 불편함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제 손은 다시 사람의 손이 되었습니다. 기억을 잃지 않은 사랑을 적어내는 손. 저녁 라디오에서는 청취자의 사연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저는 아직 서툽니다. 그래도 오늘은 용기를 냅니다. 우리는 모두 라디오를 들으며 침묵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벅차올라 잠을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남기는 가장 큰 선물은 같이 숨을 쉬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숨을 글씨로 남겼을 때 그건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여름과 가을이 맞닿은 시기, 성북동의 새벽은 조금 차갑습니다. 새벽 공기는 얇지만 그 안에는 묘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북악산 능선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소나무 가지 사이로 은빛 바람이 낮게 흘러갑니다. 어둠과 빛이 아직 서로 다투는 시간, 그 틈새에서 저는 새삼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굳어있지는 않습니다. 매일 아침 준태가 들어와 손가락 하나하나를 천천히 펴주고 딸이 옆에서 차를 내려놓으며 함께 라디오를 켭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아침 의식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재활처럼 시작된 일이었지만 지금은 마음을 여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손을 펴는 일은 곧 마음을 펴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단은 달라졌습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았습니다. 회의는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더 실질적인 일이 늘었습니다. 서류와 명분 대신 진짜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 딸의 어릴 적 얼굴을 떠올립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있지만 대신 다시 만난 시간이 있습니다. 삶은 늘 그렇게 이름과 어둠이 함께 움직입니다. 며칠 전 준태가 새벽에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회장님, 바다 보러 가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호수도 아직 다 보지 못했는데 바다라니. 그가 웃었습니다. 호수는 말이 많습니다. 바다는 말이 적습니다. 가끔은 말이 적은 데가 좋습니다. 우리는 서해로 향했습니다. 새벽 바다는 잿빛이었고 가까이 다가가자 금세 투명해졌습니다. 파도는 서두르지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와서 부딪히고 다시 물러날 뿐. 그 단순한 리듬이 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회장님, 바다는 사진이 잘 안 찍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리가 찍히지 않으니까요. 그 말이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바다는 소리로 기억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로 기억되지만 더 오래 남는 건 곁에서 들리던 숨소리입니다. 해가 떠오르자 바다는 순식간에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조금 찡그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 공중에서 내려다보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추락, 어둠. 그때는 하늘이 저를 보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늘은 그저 하늘일 뿐입니다. 벌과 구원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벌할 수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숨 쉬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바닷가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벽에는 손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의 커피는 빨리 식습니다. 대신 바람이 오래 뜨겁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정말로 커피는 금세 식었지만 바람은 끝까지 뜨거웠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라디오 DJ의 마지막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의 끝인사입니다. 여러분, 같이 숨 쉬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밤이 되어 성북동 저택에 돌아오니 소나무가 또다시 바람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집은 살아있는 집이었습니다. 비가 새기도 하고 불이 나기도 하고 웃음이 새어나오기도 하는 집. 저는 잠들기 전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라디오 같이 듣자. 그건 거창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오래 지키는 건 언제나 거창하지 않은 약속들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음악을 듣는 일, 손을 펴고 숨을 맞추고 창을 조금 열어두는 일, 그런 사소한 의식들이 우리를 사람으로 묶습니다. 불을 끄기 전 준태가 사진첩을 펼쳐주었습니다. 첫 장에는 제 손이 만년필을 쥐고 있는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삐뚤고 떨렸지만 분명히 제 손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잠에 들었습니다. 숨은 길었고 꿈은 얕았습니다. 멀리서 라디오 시그널 음악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실제로는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들리는 것과 들리는 듯한 것 사이의 거리는 짧습니다. 그 짧은 거리를 사람들은 삶이라고 부릅니다.